소방당직반이 처음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신고를 받는다. 주소는 메이플 스트리트의 한 주택, 1년도 더 전에 불타버린 바로 그 집이었다. 그 집은 위험 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내부는 폐허뿐이며 출입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시스템에는 복구 불가 대상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썩는 냄새와 비슷한 강한 악취라고 적혀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지며 그 냄새가 바로 낡은 건물의 지하실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웠다. 11월, 뼛속까지 스미는 바람, 얼어붙은 아스팔트. 집은 나무 그늘에 서 있었고 외벽은 온통 그을음투성이였으며 창문에는 창틀이 없었고 벽에는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첫눈에 보기에는 전기도 생명의 흔적도 오래전에 끊긴 평범한 불탄 건물이었다. 하지만 냄새는 정말로 났다. 그것은 진하고 끈적끈적한 냄새로 마치 그곳에서 공기가 아닌 부패로 가득 찬 안개가 나오는 것 같았다. 속이 메스꺼워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싶을 정도였다. 지하실 입구는 금속판으로 용접되어 있었는데 한때 안전을 위해 용접해둔 것이었다. 이제는 녹슬어서 틈새로 짧게 따뜻한 공기 흐름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쇠지렛대로, 그 다음에는 절단기로. 금속이 굉음을 내며 땅에 떨어지자 안에서 무겁고 퀴퀴한 냄새의 파도가 밀려 나왔다. 소방관 중 한 명이 기침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안에 뭐가 있어? 손전등이 어둠을 꿰뚫었다. 빗줄기가 콘크리트 벽을 훑으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바닥에는 쓰레기, 불에 탄 판자, 쇠붙이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쥐인 것 같았지만 이내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누군가 그림자 속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소방관은 한 걸음 물러나 경찰을 불렀다. 수사팀은 1시간 후에 도착했다. 방호복을 입고서야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헬멧에 달린 카메라가 모든 발걸음을 기록했다. 복도는 좁고 천장은 낮았으며 벽은 축축했다. 공기는 바깥보다 무거웠고 곰팡이와 소의 냄새가 났다. 바닥에는 오래된 녹자국이 있었고 벽에는 사람 키 높이에 맞춰 고리가 박혀 있었으며 거기에는 끊어진 쇠사슬의 잔해가 달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주택의 지하실 같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사람을 감금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간에 가까웠다. 벽을 따라서는 우리처럼 생긴 철제 골조들이 줄지어 있었다. 일부 골조 안에는 천 조각, 찢어진 옷감, 오래된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바닥의 몇몇 얼룩은 자외선 아래에서 빛을 발했다. 이는 체액과의 접촉을 의미했으며 그 흔적은 최소 1년 이상 된 것이었다. 한 걸음씩 내디딜수록 느낌은 강해졌다. 이곳에서는 무언가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가장 안쪽 구석, 부서진 찬장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공격성을 보이지도 일어서려 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 자신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빛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부는 잿빛이었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를 일으켜 세우자 거의 서 있지 못했다. 의료진은 심각한 탈진, 근육 위축, 그리고 피부에 결박의 흔적과 유사한 장기간의 마찰 자국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빛과 소리에는 반응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의사가 한마디라도 해보라고 하자 목에서는 기침과 비슷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중에 병원에서 전문가들은 성대가 손상되었고 후두에는 오래된 흉터, 외과적 수술이나 외상의 흔적이 있음을 밝혀냈다. 남자에게는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줄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옷은 낡고 심하게 닳았으며 신발은 짝짝이었다. 한쪽 발에는 운동화, 다른 쪽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찢어진 천 조각과 철사 한 토막뿐이었다.
모든 것이 그가 지하에서 한두 달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을 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집 주위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비를 세웠다. 지하실은 범죄 현장으로 선포되었다. 밖에서는 감식반, 냄새 전문가, 법의학자들이 작업했다. 그들은 1cm도 놓치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할수록 이 남자가 우연히 그곳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지하실은 감금 장소로 사용되었다. 방음, 환기, 결박 지점 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사팀에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듯 계속해서 사람들을 쫓았지만 대답하거나 설명할 힘은 없었다. 의사들이 그의 상태를 위해 싸우는 동안 수사관들은 그 집이 누구의 소유였고 누가 지하실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조사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주소가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던 다른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평범한 소방 신고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복잡한 수사 중 하나로 변하게 될 것이다. 병원 병실은 조용했다.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금속 침대 난간에 반사되었다. 협탁 위에는 물 한 잔과 맥박 측정기가 놓여 있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남자는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의 움직이지 못했으며 눈은 대부분 감겨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식은 남아있다고 확신했다. 경찰은 이 순간을 이용해 표준 절차를 진행했다.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손가락은 가늘고 피부는 탈수로 인해 벗겨졌지만 스캐너는 기어이 지문을 인식했다. 몇 분 후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전송되었다. 수사관은 옆에 서서 화면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이것이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했다. 만약 그가 이전에 등록된 적이 있다면 시스템이 답을 줄 것이다. 몇 분간의 침묵, 그리고 모니터에 일치하는 정보가 떴다. 이름, 알렉세이 코르네예프, 나이 24살, 2010년 9월 실종, 마지막 목격 장소, 이곳에서 200km 떨어진 리벤스크시. 이제 이름 없던 남자에게 과거가 생겼다. 그에게는 이름과 이력과 가족이 있었다. 경찰은 오래된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파일 안에는 그의 사진이 담긴 인쇄된 실종 전단지, 어머니의 신고서, 실패한 수색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 대학 동기 파티 후 실종되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관들의 추정은 자발적 가출 혹은 불의의 사고였다. 아무도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세한 정보가 이어졌다. 알렉세이는 기술 전문대학 학생으로 조용하고 다툼이 없었으며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운동을 했으며 빚도 없었고 경찰의 주목을 받은 적도 없었다. 실종은 우발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가 지하실에서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분명해졌다. 그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납치된 것이었다. 수사팀은 왜 하필 그였는지를 이해하려 애썼다. 범죄 세계와의 연관성도 다른 사건과의 공통점도 없었다. 그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우발적 공격의 희생자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복원하는 동안 다른 팀은 병행 수사를 진행했다. 집주인에 대한 조사였다. 그가 갇혀있던 건물이 누구 소유였는지 알아내야 했다. 서류상 건물은 빅토르와 이리나 멜니코프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2004년에 주택담보대출로 이 집을 구매했다. 이웃들은 그 가족이 평범해 보였다고 말했다. 남편은 전기 기술자,
아내는 회계사로 일했다. 사교적이지 않았고 조용히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았다. 화재 이후 그들 중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정보를 조회하자 두 사람 모두 알렉세이가 실종된 같은 해에 실종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저 이사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주범일 수 있었다. 지하실, 우리, 쇠사슬,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이곳은 계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준비된 장소였다. 즉, 멜니코프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사건에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특정 인물들과의 연관성이 생겼다. 알렉세이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사는 다른 길로 나아갔다. 서류, 지문,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머지않아 빅토르와 이리나 멜니코프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이름과 도시를 바꾸며 시야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수사는 한 도시의 범위를 넘어섰다. 여러 지역으로 첫 조회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메이플 스트리트의 지하실이 수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주인에 대한 조사는 지하실이 발견된 다음 날 바로 시작되었다. 세무, 은행, 보험, 사회복지 등 여러 데이터베이스로 동시에 조회가 들어갔다. 목표는 간단했다. 빅토르와 이리나 멜니코프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마지막 활동이 기록된 것은 정확히 화재 당일이었다. 송금, 현금 인출, 예금 계좌 해지. 그 이후로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구매도, 통화도, 소셜미디어 접속도 없었다. 심지어 공과금 납부도 중단되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다. 집을 파괴한 화재는 공식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정되었었다. 당시에는 집이 비어있다고 여겨져 조사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지하실에서 발견된 사실 이후 수사관들은 모든 오래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화재 감식 연구소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물의 잔해를 다시 조사했다. 들보, 재, 벽에 남은 흔적까지. 며칠 후 결론이 나왔다. 발화 지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이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휘발유, 등유, 그리고 연소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더 희귀한 성분인 용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벽에는 액체를 손으로 발랐음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흐른 자국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방화를 가리켰다. 그것도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저질러진 고의적인 방화였다. 우발적 화재라는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수사관들은 화재가 집주인들의 실종 시점과 우연히 일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불은 위쪽 다락방에서 시작되어 집 둘레로 퍼져나갔는데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균일하게 태우고 싶었던 것 같았다. 이는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불안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다. 잔해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뼈 조각이나 유해, 위층에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이전 기록과는 달리 집주인들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들은 떠났다. 아마도 방화 직전에. 이제 수사팀 앞에 일련의 사건이 그려졌다. 빅토르와 이리나는 지하실에 알렉세이를 감금하고 있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발각될 수 있음을 깨닫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하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견고했고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경찰이 모든 사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자 가설은 명백해졌다.
멜니코프 부부는 단지 불탄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건의 주범이었다. 그들의 수중계는 감옥처럼 개조된 지하실이 있었다. 그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가두었으며 그 공간을 조직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로 결심했을 때 방화를 저지르고 사라졌다. 수사는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연방 수배 명단에 빅토르와 이리나 멜니코프가 전국 수배 대상으로 올랐다. 그들의 사진이 뉴스 보도와 내무부 웹사이트에 등장했다. 경찰은 화재 전에 그들이 자동차를 팔려고 했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으며 다른 이름으로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지하실의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어느 날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사팀은 명확한 방향을 잡았다. 그들을 찾아내고 이런 지하실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그리고 알렉세이 코르네예프 이전에 누가 그곳에 있었을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수사는 한 도시의 경계를 넘어섰고 그 순간부터 경찰은 전혀 다른 눈으로 나라의 지도를 보기 시작했다. 수배령이 내려진 후 수사관들은 빅토르와 이리나 멜니코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지하실에서 발견된 상황으로 이끌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직업이었다. 빅토르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다. 몇 주씩 출장으로 사라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언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동성과 익명성을 모두 제공하는 직업이었다. 그의 아내 이리나는 요양원의 간호사였다. 동료들의 평에 따르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친절했다. 항상 제 시간에 출근했고 절대 늦지 않았으며 다툼도 없었다. 근무 기록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서류상으로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팀이 그들의 평범함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균열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빅토르는 일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트럭 운전사 휴게소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말수가 적고 항상 혼자였다는 정도였다. 이리나 역시 친한 친구도, 소셜미디어 계정도, 심지어 대화 기록조차 없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의식적으로 관심을 피하는 것 같았다. 이웃들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회상했다. 누군가는 그들이 항상 거리를 두었다고 말했다. 집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마당에 나온 적도 없었으며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다만 가끔 늦은 저녁에 빅토르가 차 트렁크에 자루를 싣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쓰레기라고들 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이런 행동은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데 익숙했다. 동시에 재정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사관들은 화재 발생 몇 달 전까지의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리고 여기서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다. 미리 준비된 단계들이었다. 화재 일주일 전 가족의 모든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 현금은 거의 200만 루블에 달했다. 그 후 계좌는 해지되었다. 같은 기간에 그들은 낡은 자동차, 가전제품, 일이나 이름으로 된 주식 등 일부 재산을 처분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도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분 단위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체계적인 소멸이었다. 금융 분석가들은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기차표 구매 내역이었다. 하지만 예약자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다. 결제는 빅토르 명의로 등록된 카드로 이루어졌지만 등록된 승객은 여권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가짜 정보였다. 표는 남쪽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까지 가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흔적은 끊겼다. 수사팀은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돈을 모으고 방화를 준비하고 떠났다. 아마도 이미 오래전부터 가명을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도주든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 흔적은 서류뿐만 아니라 물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집터의 폐허에서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감식반은 모든 방을 샅샅이 뒤지고 죄를 파헤치며 불길에서 살아남았을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알렉세이가 발견된 지하실에는 무거운 금속 금고가 있었다. 부분적으로 변형되었지만 녹지는 않았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산소용 접기로 열었다. 안에는 습기로부터 보호된 두꺼운 비닐 포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묶음이 있었다. 사진은 화재에도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수사관들에게 말문이 막히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장의 사진. 각 사진에는 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얼굴, 다른 장소였지만 배경은 똑같았다. 콘크리트, 쇠사슬, 더러운 벽, 희미한 빛. 일부 사진은 분명히 메이플 스트리트의 지하실에서 찍혔고 다른 사진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찍혔다. 일부 사진 뒷면에는 깔끔한 날짜와 서명이 있었다. 2008년 3월, 2009년 6월, 2010년 10월. 연대기는 이 모든 것이 1-2년 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발도 갑작스러운 범죄도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이었다. 전문가들은 사진을 연구소로 보냈다. 이미지 분석을 통해 흔적이 없어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던 실종자 몇 명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도시 출신, 다른 나이,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끔찍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알렉세이는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멜니코프 부부는 처음이 아니었다. 메이플 스트리트의 지하실은 긴 실종의 사슬에서 단지 한 지점에 불과했다. 그리고 각 사진 뒤에는 또 다른 사건, 그들이 지우려 했던 또 다른 삶이 있었다. 수사는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는 화재나 도주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이어진 연쇄 납치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견된 사진에 대한 감정은 즉시 시작되었다. 연구소에서는 각 사진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반사, 배경, 의복의 요소 등 최대한의 세부 정보를 추출했다. 경찰 전문가들은 장갑을 낀 채 프레임 단위로 작업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냉정한 계산에 촬영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었다. 첫 번째 사진들에는 콘크리트 공간, 우리, 쇠사슬, 금속 들보가 보였다. 메이플 스트리트의 지하실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다른 사진들에는 비슷한 벽이 있었지만 구조가 약간 달랐다. 이는 멜니코프 부부에게 장소가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사진들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자 시스템은 첫 번째 일치 항목들을 내놓았다. 5장의 사진에 다른 얼굴들이 있었다. 남자 둘, 여자 둘, 그리고 생존자인 알렉세이. 이제 경찰은 최소 5명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진에 찍힌 것뿐이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른 해에 다른 지역에서 실종되었다. 공통된 연관성도 교차점도 없었다. 한 남자는 이웃 도시의 자동차 정비소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출장길에 사라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학생이었다. 당시 모든 사건은 자발적 가출이라는 결론으로 종결되었다. 분석은 계속되었다. 한 사진에서 프로그램은 4년 전 사건과 100% 일치하는 항목을 찾아냈다. 사진에는 콘크리트 벽을 배경으로 고정된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굳은 표정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스베틀라나 N, 22살이었다. 히치하이킹 여행 중 실종되었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리벤스크 근처 고속도로였다. 그 이후로는 침묵. 이제 분명해졌다. 그녀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그녀에게서 남은 마지막 것이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만약 스베틀라나가 2008년에 실종되었고 알렉세이가 2년 후에 나타났다면
멜니코프 부부는 최소 4년 동안 활동했다는 의미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빅토르의 일과 함께 이동하며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납치했을 수 있었다. 수십 개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시간표를 만들었다. 모든 일치 항목, 모든 날짜, 지도 위에 모든 도시. 모스크바주, 랴잔, 니즈니 노브고로드, 오뇰 등 무서운 지리적 분포가 나타났다. 이들 각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의문의 실종 사건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 가늘지만 뚜렷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편 감식반은 지하실에서 작업을 계속했다. 벽, 창살, 쇠사슬을 주에 깊게 조사했다. 미세 입자, 녹 샘플, 체액 흔적을 채취했다. 모든 것을 DNA 분석에 보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쇠사슬과 금속 창살에는 수십 개의 다른 프로필이 있었다. 남성, 여성. 일부는 사진 속 인물들과 일치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이는 그들의 희생자가 사진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구소는 생존자인 알렉세이를 제외하고 최소 9개의 고유한 DNA 프로필을 분리해냈다. 이것은 수사를 완전히 다른 맥락에 놓았다. 이제는 단발성 범죄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조직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멜니코프 부부를 연쇄 납치 용의자로 발표했다. 사건을 위해 별도의 수사팀이 구성되었다. 빅토르가 운전했을 수 있는 고속도로를 따라 발생한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의 빙산의 일각만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그들은 나머지 장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이 부부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숨어 있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단지 한 지하실에 대한 수사를 넘어섰다. 그것은 괴물들 옆에서 살면서도 수년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였던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범죄 경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치밀하고 오래 지속되며 효율적인 시스템 전체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이상하게도 그 답은 그들의 직업에 숨어 있었다. 빅토르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다. 그에게 이동의 자유, 통제의 부재, 그리고 몇 주씩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직업이었다. 그는 어떤 구실로든 동료들에게조차 의심을 사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트럭 안에서 그는 사실상 자신만의 고립된 공간을 가졌다. 고속도로에서 그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히치하이킹을 하고 사람들을 믿으며 그저 목적지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그에게는 시간, 교통수단, 그리고 길에 대한 익숙함이 모두 있었다. 아무도 그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지켜보지 않았다. 일이 나는 간호사였다. 그녀의 직위는 그냥은 구할 수 없는 의료약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복용량, 마취제, 그리고 죽이지 않으면서도 복종시키는 방법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집에서 발견된 많은 물질들이 그녀가 일했던 기관에서 폐기되거나 처리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장부의 서명은 그녀의 필체와 일치했다. 즉,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와 간호사의 조합은 그들이 계획한 일에 완벽했다. 그가 데려오면 그녀가 붙잡아 두었다. 그가 침묵과 고립을 보장하면 그녀는 자연의 모든 법칙에 따라 이미 살아남아서는 안 될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어두운 내적 논리를 가진 파트너십이었다. 모든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집 위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부지 선택조차 우연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집은 막다른 길에 서 있었다. 거리의 마지막 집이었고 산림지대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쪽은 공터,
다른 쪽은 버려진 건설 현장이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는 200m가 넘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비명도, 어떤 소리도 다른 집까지 닿을 수 없었다. 심지어 개들도 반응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오가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처음부터 멜니코프 부부는 관심을 피했다. 아무도 그냥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집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님을 받지도 친척을 부르지도 남의 집에 가지도 않았다. 이것은 폐쇄적이고 비사교적인 사람들의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그것이 보안 시스템의 일부였음이 명백했다. 그들의 폐쇄성은 성격의 특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들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신처였다. 수사팀은 그림을 그렸다. 빅토르는 출장 중에 사람들을 태워 집으로 데려와 지하실에 남겨둘 수 있었다. 이리나는 손님들이 때 이르게 죽지 않도록 상태를 살폈다. 이 모든 것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교한 기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집이 파괴되고 그들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에게 남은 정보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생존자 알렉세이 코르네예프. 안에서 그들을 본 유일한 사람인 그는 의사들의 관찰 아래 병원에 남아있다. 그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고 있다. 몸은 쇠약하지만 의식은 명료해지고 있다. 의사들은 제한적인 접촉을 허락했다. 수사관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성대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반응한다.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한다. 심리학자들은 기억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었고 그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관이 침대 옆 탁자에 메모장과 펜을 남겼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글은 쓸 수 있었다. 알렉세이가 펜을 잡았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것을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의 불안정한 선을 그었다. 첫 글자들은 고르지 않고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거나 숨어있는 자들에게로 가는 길이었다. 이제 수사는 처음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자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기회를 얻었다. 수사관들은 화재가 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어떤 실종이든 준비가 필요하며 멜니코프 부부의 행동 방식은 모든 것이 미리 계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화재 1년 전부터 그들의 금융 및 재산 거래를 확인했을 때 그림은 거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방화 약 6개월 전 빅토르는 두 번째 차 이리나가 출퇴근용으로 타던 낡은 외건을 팔았다. 거래는 개인 광고를 통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단 1루블도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구매자는 허구의 인물로 밝혀졌다. 정보는 위조되었고 전화번호는 거래 직후 끊겼다. 그때 이미 멜니코프 부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들은 모든 신용카드를 해지했다. 보너스 카드, 할인 카드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은행들은 계좌가 연체 없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되었음을 확인했다. 마치 이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깔끔하고 조용해 보였다. 화재 몇 주 전 주 계좌에서 마지막 움직임이 있었다. 전액 현금 인출. 그 후로는 침묵. 단 한 건의 거래도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시스템에서 자신들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여권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요청했다. 주민센터, 이민국, 공증사무소 방문 기록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개명 신청도, 새 여권 발급 시도도, 해외 출국 서류 제출도 없었다. 이 정도 수준의 도망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고품질의 위조 서류를 사용했거나
공식적인 경로를 벗어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다는 의미였다. 두 번째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의 인맥이었다. 빅토르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서 지역 간 경계를 수십 번 넘나들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경로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운전사들 중에는 항상 적절한 금액을 받고 사라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경찰 기록 보관소에는 그의 오래된 경로가 남아 있었다. 통제가 약하고 교통이 혼잡한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긴 고속도로들이었다. 사라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길을 선택한다. 이와 동시에 수사는 주요 증인인 알렉세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여전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의사들은 손의 운동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수사관들이 다시 그의 병실을 찾았다. 협탁 위에는 같은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알렉세이는 오랫동안 페이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주의가 내면에 쏠려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펜을 들고 잠시 멈춘 뒤 첫 단어를 썼다. 수사관은 이름을 기대했다. 어쩌면 장소, 성, 주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종이에 나타난 것은 그들을 프리부치노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게 했다. 단 한 단어. 피터빌트.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창가에 서 있던 한 형사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미국 트럭 브랜드였다. 이런 종류의 차량은 국제 화물 운송, 특히 항구나 남부 창고로 이어지는 장거리 노선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우연한 단어가 아니었다. 알렉세이는 이 브랜드를 전해 본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를 데려온 채서였을 것이다. 혹은 그 집 옆에 서 있던 트럭에서였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알았다. 멜니코프 부부를 찾는 열쇠는 서류나 은행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길 위에 있었다. 빅토르가 한때 지나갔던 수백 킬로미터의 고속도로, 어떤 트럭에든 오래전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길 위에.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빅토르 멜니코프가 일했던 운송회사에 공식적인 조회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의 경로, 주유 기록, 이동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도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이틀 후 답이 왔다. 회사는 빅토르가 거의 8년 동안 그곳에서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화재 바로 일주일 전에 퇴사했다.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 퇴사 시 회사 트럭을 반납하고 재고 조사를 마쳤으며 고용주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했다. 마치 길 위의 삶에 지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개인 파일에서 수사관들은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자격 향상을 안에 오래된 피터빌트 37799 모델 트럭 수리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그는 퇴사 불과 한 달 전에 이 과정을 이수했다. 현대적인 장비로 일하는 장거리 운전사가 왜 생산이 중단된 낡은 기계를 수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까? 답은 명백했다. 만약 그가 잠적할 계획이었다면 공식적인 서비스 센터나 불필요한 증인 없이 스스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 수색이 시작되었다. 모든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연방, 지역, 개인 데이터베이스까지. 빅토르나 일이나 명의로 등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승용차도, 화물차도 완전히 제로였다. 언뜻 보기에는 막다른 길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경험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흔적을 숨기고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안다. 감식반은 비정상적인 일치 항목에 대해 오래된 기록 보관소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찾아냈다. 한 데이터베이스에 1987년식의 낡고 폐기된 피터빌트 3편 79의 등록 기록이 있었다.
그것은 멜니코프라는 성을 가진 여성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에 사망한 빅토르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이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사망한 사람이 차량을 등록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트럭 서류는 2009년에 작성되었다. 서명은 손으로 만든 위조 서명과 일치했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래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다른 사람,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사용하여 차량을 다시 등록한 것이었다. 이 차는 그들이 사라지는 방법이었다. 유령 트럭. 데이터베이스에 번호판은 낡았지만 유효했다. 도난 신고도 등록 말소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모든 연방 및 지역 기관에 수배 정보가 전달되었다. 피터빌트 3779, 녹색 차체, 문의 희미한 로고, 사망자 이름으로 등록된 낡은 번호판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트럭 사진이 국경에서 고속도로까지 모든 관할 구역으로 퍼져나갔다. 경찰은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가동했다. 고속도로의 감시 카메라는 하루에 수백만 대의 차량을 기록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대였다. 법의 심판을 피해 숨어 있는 자들의 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낡은 트럭 한 대. 수색 작전은 여러 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 주차장, 수리소, 개인 자동차 정비소를 확인했다. 정보는 서서히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몇 번의 잘못된 경보, 수십 대의 비슷한 차량. 그리고 갑자기 신호가 잡혔다. 나흘 후 와이오밍에서 메시지가 왔다. I-80 고속도로 순찰대가 비슷한 번호판을 단 낡은 피터빌트 3779를 멈춰 세웠다. 운전석에는 중년 남성이 있었고 서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외모는 수배 전단의 인물과 일치했다. 짐칸에는 낡은 장비, 도구, 그리고 디젤 연료통 2개가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단순히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에서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이제 수사팀은 첫 번째 실질적인 단서를 얻었다. 말 없는 증인의 손으로 쓰인 우연한 단어처럼 보였던 것이 전체 사슬의 열쇠임이 드러났다. 알렉세이는 단지 트럭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태워갔을지도 모르는 교통수단을, 그리고 아마도 여전히 자유로운 자들을 가리킨 것이었다. 와이오밍에서 온 메시지는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그 안에는 순찰대원의 짧은 보고서가 있었지만 때로는 바로 그런 우연한 관찰이 검거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는 길가 식당 옆 장거리 트럭 운전사 주차장에서 낡은 녹색 피터빌트를 봤다고 썼다. 트럭은 다른 차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몇몇 숫자가 수배 정보와 일치했다. 운전자는 중간 키의 남성으로 면도를 하지 않았고 야구 모자를 눈까지 눌러쓰고 있었다. 옆 조수석에서는 한 여성이 메모장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20분 정도 있다가 주유도 하지 않고 떠났다. 순찰대원이 30분 후에 돌아왔을 때 차는 이미 없었다. 카메라에도 고속도로 기록 장치에도 잡히지 않았다. 이런 일은 단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운전자가 감시 카메라가 없는 비포장 도로로 바로 빠졌을 때다. 레이더망을 피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수법이다. 즉, 그들은 단순히 이동 중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피하며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수사팀은 다시 알렉세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손은 힘이 붙었고 움직임은 더 자신감 있어졌다. 이제 그는 문장을 쓸 수 있었다. 형사들이 그에게 새 메모장을 주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각 단어를 기억 속에서 걸러내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썼다. 처음에는 간단한 세부 사항들이었다. 오랜 침묵, 금속, 아래에서 비치는 빛.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그는 그들을 원활하게 협력하는 한 쌍으로 묘사했다. 남자는 거칠었고 명령을 수행했다. 여자는 차분하고 침착했으며
무엇을 언제 할지 결정했다. 주사를 놓는 것은 바로 그녀였다. 음식을 줄 때나 끝낼 때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그녀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감정 없이 평탄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단 한 번도. 알렉세이는 썼다. 그들은 그냥 그와 그녀라고 말했다.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이름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박탈하고 인간적인 것을 지우는 시스템이었다. 심지어 그들끼리도 사람이 아닌 인물로 남아 있었다. 이 기록들은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었다. FBI는 이 부부의 심리적 역학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오랜 실무 경험 동안 그는 수십 건의 유사한 사례를 보았다. 한 명은 행동하고 다른 한 명은 지배하는 범죄자 듀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무서운 논리로 구축되어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여자는 지배적이고 냉혈하며 통제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남자는 집행자였고 그녀에게 의존하며 감정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면 그가 굳은 일을 했다. 함께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알고 경계를 넘지 않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형성했다. 프로파일러는 그들의 행동이 공황 상태가 아니라 규율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도주는 혼돈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이동이었다. 집은 불탔지만 그들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활동 무대를 바꾼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부분은 습관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영역을 선택한다. 도시에서 더 멀고 아무도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 황량한 곳에 더 가까운 곳을. 전문가의 최종 결론은 불안하게 들렸다. 이것은 도주가 아니다. 이것은 이주다. 그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트럭은 새로운 집이고 그들의 경로는 새로운 사냥터다. 그들은 사람이 더 적고 그들처럼 길 위에 외로운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생각은 수사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이제 시간이 수사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들이 더 멀리 갈수록 그들을 찾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남은 것은 그들의 경로가 아직 따뜻할 때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와이오밍에서 연락이 온 지 일주일 후 단서가 식어가기 시작할 무렵 네브래스카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흥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을 길가의 작은 모텔 주인이라고 소개한 리처드 홈즈라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연방 당국이 수배 중인 부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자신의 투숙객들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틀 전에 짐도 없이 체크인했고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남자는 키가 크고 구부정하며 짧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여자는 말이 없고 안경을 썼으며 머리는 스카프 아래로 단정하게 묶었다. 리처드는 그들의 눈빛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고 마치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거의 항상 방에만 머물렀고 밤에만 나왔다. 갑자기 떠났는데 열쇠를 반납하지도 않고 아침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었다. 리처드는 그들이 트럭이 아니라 낡은 파란색 세단을 타고 왔다고 맹세했다. 번호판도 없었다. 그는 심지어 앞 유리에 금이가 있었고 뒷범퍼는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 진술은 모든 것을 바꾼다. 만약 그들이 정말 멜니코프 부부라면 교통수단을 바꿨다는 의미다. 아마도 트럭이 수배된 것을 알고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들을 모방하고 있거나 우연의 일치가 너무 이상했다. 형사들은 모텔의 감시 카메라 녹화 기록을 요청했다. 영상의 질은 좋지 않았다. 낡은 시스템, 거친 화면, 야간 촬영. 하지만 인물의 윤곽은 일치했다.
키, 걸음걸이, 심지어 움직임의 특징까지 여자가 먼저 걷고 뒤를 돌아보며 짧은 손짓을 했다. 정확히 이리나가 그들의 집에서 발견된 오래된 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했던 것과 같은 제스처였다. 남자는 가방을 든 채 뒤따라갔다. 수사팀은 이 단서를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정보는 주간 수배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다. 파란색 세단 수색이 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모든 카메라를 확인하고 수백 시간의 녹화 기록을 검토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진 차가 여러 주에서 몇 번 포착되었지만 번번이 결과는 없었다. 번호판은 읽히지 않았고 운전자의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다. 이틀 후 사우스다코타의 순찰 초소에서 연락이 왔다. 파란색 세단이 네브래스카에서 30마일 떨어진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었다. 차는 버려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으며 열쇠는 여전히 꽂혀 있었다. 차 안에서는 값싼 연료 냄새, 물병 2개, 그리고 낡은 신문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차를 꼼꼼하게 수색했다. 혈흔은 없었지만 핸들과 문손잡이에 지문이 남아 있었다. 샘플을 연구소로 보냈다. 몇 시간의 기다림, 그리고 희망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왔다. 지문 중 어느 것도 빅토르나 이리나와 일치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었다. 일치는 단순한 인식의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목격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비슷한 부부를 보았지만 그들은 찾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들의 이상한 외모와 행동이 짓궂은 장난을 쳤을 것이다. 경찰은 이틀, 수십 시간, 수백 인실을 헛된 단서에 낭비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멜니코프 부부는 만약 아직 길 위에 있다면 카메라나 통신도 없고 방영 수십 킬로미터 내에 살아있는 영혼 하나 없는 나라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수사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방향을 잃기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다. 모든 새로운 신호는 환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이정표가 있었다. 낡은 녹색 트럭. 그리고 이제 헛된 단서 이후 수사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이 아피터빌트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단서가 완전히 무너지자 수사팀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갔다. 몇 주간의 무익한 수색과 수십 건의 쓸모없는 제보 끝에 그들은 다시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단순한 서류나 신상 정보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 너머에 남겨진 것들을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다. 그들의 의료 기록, 세금 보고서, 학교 기록, 서신, 사진.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단서는 FBI의 젊은 기록 연구원 중 한 명이 그들의 서류뿐만 아니라 그들 친척의 서류까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왔다. 무엇보다도 빅토르의 어머니, 그가 낡은 트럭을 등록하는데 이름을 사용했던 바로 그 여자의 서류를, 그는 거의 30년 전에 작성되어 모두에게 거의 잊혀진 그녀의 오래된 유언장을 찾아냈다. 문서는 평범해 보였다. 집, 개인 물품, 약간의 저축. 하지만 수사관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한 줄이 있었다. 항목들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또한 아들에게 몬테나주 갤러틴 카운티에 위치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도망자들에 관한 한 고립된 장소와 관련된 어떤 단어라도 중요해졌다. 갤러틴 카운티는 산, 울창한 숲, 통신과 도로가 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땅이었다. 만약 누군가 지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면 몬테나는 완벽한 장소였다. 수사관들은 지적기록 보관소에 조회를 요청했다. 하루 만에 답이 왔다. 부지는 실제로 존재했다. 면적은 5헥타르 이상. 빅토르 멜니코프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팔리지도 임대되지도 않았으며
토지세는 지난 12년 동안 납부되지 않았다. 서류에는 주소가 없었고 GPS 좌표만 있었다. 위성 사진으로 보니 잡목이 우거진 숲이었고 어디론가 위쪽 바위를 향해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가 희미하게 보였다. 근처에는 집도 건물도 없었다. 조사 결과 가장 가까운 마을은 인구가 100명 미만인 아주 작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부지까지는 오프로드 차량으로만 갈 수 있었다. 전기도, 수도도, 휴대전화 신호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와이오밍에서의 그들의 움직임, 방향, 경로 선택, 모든 것이 몬태나로 이어지는 길과 일치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계획된 경로였다. 아마도 그들은 내내 바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웃이나 현지 주민들 중 누구도 이 땅이 누군가의 소유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이다. 회의 끝에 지휘부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광범위하고 분산된 수색은 중단되었다. 이제 모든 관심, 모든 병력과 자원은 한 지점에 집중되었다. 몬태나, 산. 거의 2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버려진 땅. 연방작전팀이 지질조사원을 가장하여 그곳으로 출발했다. 그들은 오래된 길을 따라 고갯길과 계곡을 넘어 올라가야 했다. 위성 사진상으로는 상이슬게 나무 꼭대기 아래 숨겨진 건물 같은 것이 보였다. 집일 수도, 경납고일 수도 있었다. 각 수사관은 이해했다. 만약 멜니코프 부부가 정말 그곳에 있다면 그들은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즉, 그 장소는 요새화되어 있고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위험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바로 그곳, 산과 바람 속에서 조용한 교회의 잿더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끝날지도 모른다. 계획은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는 짧지만 위험한 습격의 성공 여부가 달린 하나의 파일로 요약되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여러 번 찾아갔다. 병원에서 이것은 짧고 정돈된 방문들의 연속처럼 보였다. 작전 전술 전문가, 감식 반원, 심리학자, 필담 통역사, 그리고 주치의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부터 서류나 위성사진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방은 개조되었다. 큰 지도가 펼쳐진 책상, 마커, 탁상 램프, 깨끗한 종이들.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 가능했다. 그의 필체는 느렸지만 뚜렷했다. 처음에 그는 방 안의 평온을 깨뜨리는 몇 단어를 적었다. 무기, 많음.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소총, 권총, 탄약 2상자. 그는 모델이나 구경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장총과 단총 모두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것은 접근 시 팀이 무장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것도 준비되고 탄약이 보급된 저항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은 시간표였다. 그는 천천히 썼다. 그는 낮에 잔다. 그녀는 밤에. 항상 누군가 경계를 선다. 이 세 개의 짧은 문장은 가장 귀중한 전술적 지침이 되었다. 행동 분석 전문가는 즉시 그 의미를 설명했다. 교대 근무가 24시간 주기로 조직된 체제는 규율, 치밀하게 계획된 경계선 방어, 그리고 당직을 분배하는 기술을 말해준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즉흥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간과 방법을 선택하여 무너뜨려야 하는 구조였다. 그는 또한 수사팀이 이전에 예상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던 건축적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지하실. 항상 지하실이 있다. 지도상의 한 구역은 즉시 우선순위로 표시되었다. 지하실은 단지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과 증거를 숨기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수많은 숨겨진 공간, 칸막이, 그리고 벽감이었다. 작전팀에게 이것은 지배 출입구를 특히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용의자들이 아래로 내려가 지하 감방에 숨을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의 기록에는
작은 스케치가 동반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에 대략적인 도면을 선으로 그렸다. 문, 복도, 계단, 몇 개의 닫힌 방. 감식 반원들은 그가 도면을 통해 경련하듯 암시한 쇠사슬, 고정장치와 작동하지 않는 환기구 자리에 표시를 해두었다.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실내 평면도와 건물 내부 경비 배치에 대한 첫 번째 스케치가 작성되었다. 의료진은 그의 신체 상태를 기록했다. 약해진 손목, 떨림, 고르지 않은 필체, 목에 남은 오래된 흉터 자국. 의사의 보고서에는 그가 짧은 시간 동안 글쓰기라는 신체적 부담을 견딜 수 있지만 진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한편 심리학자는 기록된 내용의 본질을 분석했다. 마지막 말, 다른 사람들을 찾으세요를 의사와 수사관은 열쇠로 읽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요구도 감정적인 폭발도 아니었다. 이것은 증인의 의도적인 메시지였다. 그는 아직 지하실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것을 의무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술팀은 즉시 그의 지시를 작전 모델에 포함시켰다. 몬테나 부지 지도는 위성 촬영 데이터, 도로망, 그리고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 방향에 겹쳐졌다. 접근 경로는 건물로의 접근이 도로에서 보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었다. 그가 지적한 경비 교대를 고려하여 취약 시간대, 즉 한 명이 자고 다른 한 명은 기록에 따라 졸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특정했다. 이 창문 시간대에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었고 동시에 계산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 예비 병력을 준비했다. 팀의 무장도 논의되었다. 혼성 그룹이 구성되었다. 경계선 통제를 위한 분대, 주거 공간의 신속한 소탕을 위한 진입조, 그리고 지하실로의 안전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된 별도의 그룹. 의료진과 구조대는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개발했다. 산악지역의 통신 두절과 무선 전파 감청 위험을 고려하여 신호통신 시스템을 개발했다. 관측을 위한 은신처, 야간 장비, 그리고 추위와 야생 환경에서의 작업을 위한 자원이 준비되었다. 법무팀은 모든 서류를 오펌했다. 허가서, 영장, 연방 및 지역기관과의 협의. 작전은 여러 부서의 조율이 필요했으며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분배된 역할과 예비 방안을 갖춘 단일 계획으로 통합되었다. 동시에 감식 반원들은 금고에서 발견된 폴라로이드 사진 속 인물 목록을 작업하여 건물 소탕이 성공할 경우 신속하게 데이터를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파일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를 내놓았다. 부부의 전략, 즉 이동성과 고립은 그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호기심 많은 눈을 피해 숨고 시설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 서로에 대한 관계와 역할 분담, 즉 지배적인 여성과 집행자 남성은 그들의 저항력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 접촉 시도든 극도로 계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외부 위협을 무력화한 다음 내부 그룹이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변함없이 가능한 희생자를 찾고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가 마지막에 적은 다른 사람들을 찾으세요 라는 말은 즉시 다가올 작전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자를 잡기 위한 단순한 경찰 특수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아직 지하에 있을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회복하는 임무로 변했다. 이제 모든 계획 문서는 이 요구사항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자원은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될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투입되었다. 작전본부는 아침 햇살 아래 준비를 마쳤다. 종이 지도는 태블릿으로 바뀌었고 전술에 대한 마지막 수정 사항이 경로표에 추가되었으며 그룹들은 장비와 대피 지침을 받았다. 무기와 지하 공간에 대한 그의 증언을 고려하여 팀은 무모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가능한 피해자를 찾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생존자의 이 서면 지시로 계획은 명확하고 단호해졌다. 그의 요청은 작전에 도덕적이고 실질적인 동력을 부여하여 준비를 구출 임무로 바꾸었다.
새벽에 팀은 산과 숲의 장막 아래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에 완전히 대비한 채 몬태나 부지로 출발했다. 드론의 열 신호는 준비를 명백한 사실로 바꾸었다. 그때까지 가설과 정황 증거였던 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되었다. 산속 부지에는 실제로 집이 있었고 그 옆에는 방수포로 덮인 피터빌트 트럭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첩보가 추측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전 목표가 되었다. 팀은 명확한 순서에 따라 행동했다. 먼저 은밀한 정찰. 드론이 경계선을 돌며 외벽, 지붕, 그리고 지하실 부분을 열화상으로 스캔했다. 작전팀은 집 위층에서 2개의 밝은 열점과 희미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아래층 지하실의 열 표시가 선명하게 보이는 영상을 받았다. 현장 분석가들은 이 신호를 성인 2명과 희미해지는 열원 하나로 평가했다. 즉, 지하 공간에 사람이 있을 위험이 높다는 뜻이었다. 집 옆에 피터빌트가 있다는 것은 용의자들의 원래 경로를 확인시켜 주었고 그들이 현장에 있으며 생각할 시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휘관은 모든 정보를 짧은 전술 브리핑으로 요약했다. 결정은 3가지 요인에 근거했다. 용의자들의 존재 확인, 지하실에 있을 수 있는 인질의 존재 확인, 그리고 지역이 외딴 곳이라는 사실. 행동이 지연될수록 안에 있는 사람의 위험은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은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었다. 범인들은 은신처, 무기, 그리고 저항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지휘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도립으로 전환하는 전술적 결정을 내렸다. 도립 계획은 간단하고 실용적이었다. 3개의 주요 그룹이 구성되었다. 일라, 경계선 제압 그룹, 임무. 가능한 탈출로를 차단하고 도로에 대한 시각적 통제를 확립하며 계곡 입구를 감시하는 순찰 초소와의 협조를 보장한다. 이 그룹은 모든 외부 통신을 차단하고 작전 지역에 제3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했다. 2. 진입 그룹. 주거 부분으로의 번개 같은 진입을 위해 준비된 다기능 돌격 부대. 그들에게는 2개의 열 접촉이 발견된 위층의 초기 소탕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의 무기고에는 신속 침투 수단, 일시적 무력화 효과를 위한 섬광 수류탄, 그리고 복도 통제 장비가 포함되었다. 3. 지하실 접근 그룹.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을 위해 별도로 장비되었고 지하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장비를 갖추었다. 임무는 지하실에서 발견된 열 신호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고 대피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그룹은 가능한 인질의 상태를 고려하여 들것, 의약품, 휴대용 난방기를 준비해 두었다. 추가적으로 외부 경계선 감시 및 영공 통제를 위한 저격수 위치와 발견된 사람들을 수용하고 안정시킬 준비가 된 기지에 의료 교대조가 배정되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모드로 작동했고 용의자들이 협조를 가로챌 가능성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무선 신호가 설정되었다. 도립 전에 지휘관은 가능한 저항 시 행동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공표했다. 만약 위층에서 공개적인 공격이 발생하면 진입 그룹은 신속하게 위협을 국지화하고 계단으로 나아가 지하실 접근 그룹의 안전한 하강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용의자들이 숨거나 가능한 증거를 파괴하려 한다면 우선순위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에 있다. 이 요구는 재산 압수나 순수한 체포보다 상위에 있었다. 기술 전문가들은 추가 도구를 준비했다. 도립 중 신호의 동역학을 통제하기 위한 열화상 연동장치, 문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휴대용 경사로, 그리고 만약 발견될 경우 숨겨진 해치를 열기 위한 도구 세트. 감식 반원들은 발견된 폴라로이드 요소와 용의자들을 이전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즉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장의 법률가들은 법원 영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연방 조정관들은 용의자들이 사건 이후 도주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이웃 주와의 정보 교환을 보장했다. 바로 지하실에서 열 신호가 확인된 것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반박 불가의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즉시 작전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예비정찰과 수색에서 수사는 구출과 체포로 전환되었다. 지휘관은 즉각적인 실행 명령을 내렸다. 새벽의 고요함은 부대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깨졌고 무선은 침묵했으며 작전 지도에는 붉은 표시가 나타났다. 진입. 이 표시는 준비 단계의 끝과 행동 단계의 시작을 의미했다. 생존자의 증언으로 검증되고 기술로 확인된 계획의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졌다. 팀은 수년간 아래에 숨어있던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 도립을 시작했다. 도립은 모든 준비 과정과 마찬가지로 계산된 절제 속에서 시작되었다. 특수부대원들은 새벽 어스름을 틈타 위치로 이동했고 통신은 단파 채널로 이루어졌으며 아무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짧은 명령과 확인뿐이었다. 진입조는 정문에 접근했고 공병대는 개방 도구를 준비했으며 지하실 접근조는 해치 옆에 자리를 잡았고 저격수들이 출구를 엄호했다. 모든 것이 열지도 분석과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문 파괴는 신속했다. 섬광수류탄이 기회를 만들었고 부대가 돌입하여 위층 소탕을 시작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범인들이 총격으로 응수했지만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술적 준비와 기습 요소가 효과를 발휘했다. 총격전은 불과 몇 분 만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진입조에 의해 용의자들은 무력화되어 전투에서 이탈했다. 이러한 조치로 추가적인 총격 대치를 중단하고 주된 임무, 즉 지하실과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주거 지역 소탕과 동시에 숙련된 폭파 전문가가 이끄는 접근조가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작전팀을 과거 폐허에서 본 것과 같은 익숙한 흔적들로 맞이했다. 용접된 고정장치 흔적이 있는 콘크리트 벽, 쇠사슬, 좁은 공간에 사람이 장기간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흔적들. 구조는 치밀했다. 개별 칸막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구속수단. 한 구역에서는 기술 장비 코너로 위장된 우리를 발견했다. 안에는 쇠약하지만 살아있는 여성 인질이 누워 있었다. 의료진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얼굴에는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탈수 흔적이 있었고 손은 묶여 있었지만 호흡은 규칙적이었다. 첫 조치는 생명 징후 확인, 조심스럽게 속박 풀기, 따뜻한 담요로 덮어주기, 그리고 필요시 비강 튜브를 통한 수분 공급이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을 이송할 준비를 위해 지하실 안에서 바로 이루어졌다. 대피 시점에는 인질의 상태가 초기 치료를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구출이 최우선 과제였다. 의료진이 이동을 동반했고 감식 반원들은 즉시 상황 기록에 착수했다. 사진, 비디오 촬영, 실내 거리 측정, 생물학적 및 물질적 흔적 수집, 쇠사슬의 지문부터 벽의 벨트 자국, 그리고 발견된 장소를 다른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놓인 선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했다. 용의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무력화는 해당 프로토콜에 따라 문서화되고 기록되었다. 작전팀은 상대방이 추가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기술했다. 법집행기관의 모든 행동은 무력 사용 규정과 인원 및 민간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 초기 안정화 조치 후 현장에는 수사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도착하여 작전 결과를 기록하고 문서화했으며 추가적인 형사소추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했다. 부지에서의 수사 작업은 강도 높게 계속되었다. 감식반원들은 집과 인근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색했다. 불길에서 살아남은 금고에서는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사진들은 압수, 봉인되어 추가 감정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다. 사진 외에도 인질 통제 방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록, 생활용품, 약물,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증거 기반으로 오프엄되었다. 프로토콜, 목록, 첨부 문서 등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했다. 작전은 연방기관과의 협조도 동반했다. 발견된 트럭, 증거물, 그리고 이전에 신원이 확인된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었다. 수사관들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감식연구소에 DNA 자료 수집을 위한 긴급 조회를 요청했다. 중요한 과제는 발견된 자료들과 이 부부가 지난 몇 년간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DNA 샘플, 그리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현장 지휘관이 보고한 작전의 결말은 결과적으로 명확했다. 용의자들은 즉각적인 위협으로서 제거되었고, 인질은 구출되어 의료진에게 인계되었으며, 범죄 현장은 기록되었고, 주요 증거는 압수되어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이것은 길었던 수색 기간이라는 큰 수사 단계 하나가 종결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을 의미했다. 다음 단계는 법의학 감정, 발견된 모든 자료 목록을 통해 다른 가능한 희생자를 찾는 것, 그리고 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 준비를 포함했다. 작전은 우선 과제인 인명 구출과 이미 제거된 집단의 추가 범죄 예방을 완수하며 종료되었다. 현장 자료는 수사팀에 인계되었고, 작업의 초점은 직접적인 전술에서 증거 수집과 사건의 법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단계로 이동했다. 생존자의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수사팀은 수년간 부족했던 것을 얻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 부분적으로 말을 회복했고, 그의 첫 공식 진술은 그날 밤과 범인들의 모든 후속 행동을 재구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독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을 안에서 본 목격자의 보고서처럼 항목별로 나열된 건조한 연대기였다. 진술 첫 몇 분 동안 그는 이전에 추측과 증거만 있었던 관행들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방법들을 상세히 열거했다. 수면 박탈, 장기간의 굶주림, 지속적인 방향 감각 상실, 빛과 어둠의 교체, 임의적인 하루 리듬의 변화. 그는 시간 감각을 잃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며, 모든 행동이 즉각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파괴하는 목표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 말들은 감식 반원들의 데이터와 일치했다. 지하 공간에서는 체계적인 구속의 흔적, 장기간 사용된 흔적이 있는 약물, 시간 강역을 두고 사람을 고정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나 목격자의 말로나 확인되는 단일한 사실의 집합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부부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강조했다. 범인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모든 박탈은 계산된 것이었다. 모든 방법은 한 가지를 목표로 했다. 인격을 지우는 것.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에 대한 처벌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는 반응에 대한 실험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점차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다. 단순히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바로 이 심리적 요소, 즉 체계적인 억압 과정이 핵심이 되었다. 그의 진술 중심에는 수사 및 감정의 동기평가의 기초가 된 한 문장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지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원했어요. 평탄한 목소리로 말해진 이 표현은 발견된 모든 자료에 대해 명확하고 끔찍한 해석을 제공했다. 이제 수사팀은 수법의 기술적 재구성과 그들의 행동 시간표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와 희생자의 완전한 의존 및 인격 상실 상태 창조에 대한 갈망이라는 깊은 동기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말과 두 집에서 나온 증거, 사진, 기록, 벽과 쇠사슬의 흔적, 발견된 의료약품을 대조함으로써 여러 가설이 배제되었다. 이것은 몸값이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평범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었다. 체계적인 금전적 이익 착취나 일어난 일을 둘러싼 상업 활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굴욕과 억압의 조직적인 과정, 사람들을 권력 실험의 대상으로 바꾸는 그림이 그려졌다. 법적으로나 작전상으로 이것은 엄격한 결과를 낳았다. 증거 기반은 더욱 견고해졌다. 목격자의 말이 이전의 추측 수준에 머물렀던 동기를 확인해 주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초점의 변화를 의미했다.
물질적 이익 가설 검토에서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 다른 사례들을 모델링하고 식별하는 것으로 감정팀은 새로운 요청을 받았다. 범인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 귀인, 장기간의 박탈 방법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을 다른 미해결 사건들과 대조하는 것이었다. 생존자의 결론은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흩어진 증거들의 집합을 의미의 단일한 사슬로 바꾸었다. 동기는 더 이상 추상이 아니었다. 이제 수사팀은 자신들 앞에 체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앞으로 이것은 신문과 감정의 흐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밝히는 전체 전략을 결정했다. 이러한 관행의 지역적 유사 사례 식별, 유사한 지역의 의료 종사자 및 장거리 트럭 운전사 확인, 그리고 집 방화 시 파괴되었을 수 있는 자료 분석. 이 결론은 사건의 다음 단계, 즉 발견된 모든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최종적인 범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다리가 되었다. 돌입 후 사건은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범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이제 수사관과 법률가들의 과제는 다른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의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며 그 이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수년간 수집된 자료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감정 결과, 증인 진술, 법의학자 소견, 문서, 사진 및 비디오 증거. 이 모든 것이 체계화와 평가를 필요로 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엄격하고 건조했다. 판결을 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망자에 대한 사법 절차는 불가능하며 법에 따라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것이 절차였다. 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공허했다. 이 수사에 참여했던 많은 직원들에게 이 결정은 형식적인 절차, 페이지가 아닌 허공 어딘가에 찍힌 마침표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서명 하나로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종결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되었다. FBI는 별도의 실무 그룹을 만들어 결말 없이 남겨진 과제를 맡았다. 발견된 폴라로이드 사진 속 인물들과 두 집의 생물학적 샘플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제 수사는 범인을 쫓는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마저 빼앗긴 이들에게 이름을 되찾아주려는 시도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몇 번이고 세부 사항으로 돌아갔다. 실종자 기록 보관소, 여행자 기록, 여러 해에 걸쳐 이웃주에서 접수된 신고서들이 사용되었다. 많은 것이 이 부부에게 걸려든 사람들이 종종 시스템 밖에 있었다는 점에 부딪혔다.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친척이 없거나 계속해서 그들을 찾을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새로운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비교 DNA 분석, 여러 지역의 교차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가족들에게의 연락, 모든 샘플을 확인하고 모든 일치 항목을 다시 검토했다. 그 과정은 수년간 계속되었다. 수십 개의 기록 보관소 사건이 연구되었고 이전에는 기술이 부족해 검토하지 못했던 오래된 샘플들이 추출되어 재검토되었다. 점차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사진 중 하나에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에 실종된 여행자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종결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로 인해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 DNA 감정으로 또 다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른 주에서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던 남성이었다. 이것들은 작은 승리였지만 각각의 승리는 세상의 이름 하나, 삶 하나, 운명 하나를 되돌려 주었다. 나머지 얼굴들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기록 보관소에는 해독되지 않은 사진, 이상한 우연의 일치, 단편적인 연결고리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에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사람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의 흔적은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흩어진 조각들로 그림을 복원하는 과정과 같아졌다.
절반의 조각들이 영원히 사라진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미가 있었다. 확인된 모든 사실, 확인된 모든 신원은 흔적 없이 삶에서 지워진 이들을 위한 정의의 행위가 되었다. 법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작전상으로는 끝까지 수행되었다. 하지만 FBI 기록 보관소에는 여전히 미확인이라는 메모가 붙은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결말이다. 보이지 않고 떠들썩한 판결도 박수도 없는, 그저 침묵과 어둠 속에서 세상으로 되돌아온 몇 개의 이름들.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후 수사관, 언론인, 그리고 대중의 모든 관심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로 옮겨갔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악몽의 심장부를 통과한 사람, 바로 첫 번째 생존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수사의 중심축이 되었고, 모든 것이 시작된 집안에서 벌어진 일의 내적 논리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였다. 수술과 수많은 치료 과정, 그리고 몇 달간의 병원 생활 끝에 그는 점차 삶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다시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다시 익숙해졌다. 전문가들이 그를 지켜보았다. 의사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신경심리학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 직원들까지. 그의 신원은 공식 등록부에서 변경되었고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었다. 국가는 그에게 안전뿐만 아니라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가 과거를 거의 회상하지 않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그는 언론인들의 편지에 답장하는 것을 멈추고 공적인 공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그는 이름을 바꾸고 작은 도시에서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그의 이야기가 실종자 수색 및 납치 사건 분류와 관련된 FBI의 일부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의 경험은 작전팀을 위한 여러 훈련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고, 그의 서면 진술은 지금도 범죄 심리학 자료에서 인용되고 있다. 또 다른 생존자, 몬테나 작전 중에 구출된 그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첫 번째 생존자와는 달리 그녀는 숨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오랜 재활 끝에 그녀는 심리학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납치와 장기 감금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유명한 활동가가 되었고, 실종자 경보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다. 드문 인터뷰 중 하나에서 그녀는 과거보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현재 그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적응하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지리적 배경 자체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테네시의 집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풀이 무성한 공터만 남아있고 위성 사진으로만 기초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이야기의 결말이 일어난 몬테나의 부지는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다. 오랜 논쟁 끝에 땅은 지방 당국에 이전되었고, 이제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름도 날짜도 없이 단지 짧은 문구만 새겨져 있다. 발견되지 않은 이들을 기리며. 이것은 타협적인 결정이었다. 관심을 끌지 않고 관광객도 없이, 하지만 비극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금고에서 발견된 사진들과 DNA 분석 자료는 FBI의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업데이트되며 지역 연구소에서 새로 들어오는 샘플들과 비교된다. 가끔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이 어두운 연대기에 또 다른 페이지가 마침내 닫힌다. 하지만 그 얼굴들 대부분은 이름 없는 채로 남아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는 도로, 주유소, 모텔, 그리고 사라진 경로 속으로 그렇게 녹아들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사건이 완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문서, 그리고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있다. 그들 각자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제때 경고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사회의 취약성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 이야기는 서류철뿐만 아니라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의 느낌을 남겼다. 일부 희생자들의 이름은 끝내 복원되지 않았고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속 얼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는 종결될 수 있지만 수색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일치 항목이 나타날 때마다 어딘가에 누군가는 전화를 받는다. 친척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것은 수년이 지나도 정의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비록 그것이 망각 속에서 세상으로 되돌아온 이름의 형태일지라도